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측 의전을 전담하는 김창선 부장이 오늘 베트남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는 파격 행보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는 25일 베트남에 도착해 회담에 앞서 응우엔 푸종 베트남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남북 관계처럼 북미 관계도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며 비핵화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북미 회담을 앞둔 북한의 움직임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분석해봅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일본 측은 문희장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슈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후보자 2명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정치권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18 망언 논란을 불러온 김순례 의원은 오늘 공개적으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시청과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까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떠돌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지자체의 개인정보 관리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준비되는 모습입니다. 성공적인 회담이 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오늘 북한 매체도 북미 관계가 대전환을 이룰 거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이틀 전인 25일에 미리 베트남으로 가서 국가주석 등을 만날 거란 외신 보도도 나왔는데요. 오늘 하노이에선 김 위원장의 동선을 미리 점검할 북측 실무팀의 움직임이 분주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백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인 25일 베트남에 도착할 것이다. 또 응우엔 푸종 베트남 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김 위원장의 일정과 관련된 소식통 3명의 말을 근거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 장소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하노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북베트남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예상됐습니다. 응우엔 푸종 주석이 25일 캄보디아와 라오스 방문을 위해 베트남을 떠날 일정이 예고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또 김 위원장이 하노이 인근의 박린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린 지역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 공업지대입니다. 김 위원장이 하이폰 공업단지도 둘러볼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이 북한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지금 북미 두 정상이 이제 두 번째로 만나게 될 베트남 하노이는 회담 준비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선희 기자, 지금 뒤로 보이는 곳, 나가 있는 곳이 이번 정상회담 때 기자들이 모일, 취재진이 모일 국제미디어센터로 확정된 곳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도심에서 약 차로 20-3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정노동문화궁전입니다. 평소에는 이제 박람회, 전시회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저희가 규모를 좀 보니까 다음 주부터 전 세계에서 몰려들 수천 명의 취재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낮에 들어가 봤을 때 이미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평소에 지금까지 미디어 센터로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국립 컨벤션 센터가 아니라 이곳 우정노동문화궁전이 미디어 센터가 되면서 그렇다면 하노이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국립 컨벤션 센터가 결국 회담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컨벤션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게 숙소로 검토하고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과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국립컨벤션센터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회담장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군요. 자, 그렇다면 김창선 부장 어제 하노이에 들어왔는데 오늘 어디를 둘러봤습니까? 네, 오늘 회담장으로 유력한 장소 혹은 양국 정상의 숙소 이런 것들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이 됐었지만 전혀 다른 곳을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소식통들은 김창선 부장이 아침 일찍 나가서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생산 공장에 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희도 좀 갔다 왔는데 당시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하노이 도심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박린성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직접 둘러볼 곳으로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입니다. 베트남 현지 직원이 약 8만 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문을 지나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을 보면 휴일인데도 수많은 직원들이 출근해서 오토바이를 많이 세워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보다 완성된 형태의 도시의 모습을 확인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베트남에서는 북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한창 발전 중인 도시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창선 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회담장이나 숙소 둘러보기도 바쁠 텐데 멀리 공장까지 갔다 온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떻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베트남 하노이를 찾았을 때 그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를 떠올려 보면 김창선 부장의 동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확정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이곳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북한이 앞으로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 경제 발전 노선을 따르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또 이제 김창선 부장이 하노이 인근에 있는 관광지를 둘러봤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김창선 부장이 이쪽 하노이의 동쪽에 있는 상당히 유명한 관광지인 하롱베이를 갔다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롱베이는 1964년에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한번 다녀갔던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베트남에 오면 하롱베이를 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창선 부장이 간 것으로 알려진 곳이 하노이의 북부에 있는 랑선성 지역입니다.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고 또 이렇게 경제발전 모델이 있는 곳도 아닌데 이곳을 왜 갔는지 추정을 해보면 이곳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항공편이 아니라 특별열차편을 이용해서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 랑선성 지역에 있는 랑선역을 지나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김창선 부장이 랑선성 지역을 방문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현지에서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항공편이 아니라 특별 열차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JTBC 유선입니다. 오늘 북한은 한 선전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관계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거라고 한 것과 맞물려 서로 분위기를 띄우는 모습이죠. 앞서 13일에는 노동신문을 통해 김 위원장이 비핵화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회담을 앞둔 북한의 움직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미 관계라고 해서 남북 관계처럼 대전환을 이루지 못할 이유는 없다. 북한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가 오늘 온라인에 게시한 글입니다. 매체는 이 같은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급속히 진전된 남북 관계처럼 북미 간 쌍방의 노력에 의해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아직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드러낸 것은 막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북측에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것도 미국의 더 큰 상응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신문도 지난 13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비유하며 중대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뜻인데 북한 주민들에게 이처럼 비핵화 의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한 건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하노이 회담 열흘 앞둔 북미 간의 움직임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노동신문 내용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13일자기는 했는데 오늘 내용이 전해졌고요. 기고문 형태를 빌리기는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노동신문에 나오는 글 중에 그 논평은 주로 대외용이고 예, 정론 또는 기고문은 대내용입니다. 예, 근데 제1동포 그 오은서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장문의 기고문을 실었어요. 한 면에 3분의 2가 됩니다. 예. 굉장히 깁니다.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은 제가 다시 요약할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대내용이라면 북한 주민들을 향한 내용이란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일반 주민보다는 북한의 간부급들 중에 지금 비핵화를 확실히 하는 거냐? 예, 라는 데 대한 그 의구심이라고 그럴까? 아, 우리 쪽에서는 진정성을 의심하지만 예, 북쪽에서도 확실히 하는 건가? 그동안에 얼마나 좀 고생을 해서 저걸 만들었는데 예, 그리고 그걸 민족의 복음이라고 했었어요. 민족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안 난다고 했는데 안 나고 있다고 했는데 저걸 버리다니 예. 그게 진심인가 하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 위험하다 생각하는 수도 있겠고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뭘 모르고 지금 그 트럼프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저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정말 그 협상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한 일종의 확실한 메시지 아, 이를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구나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동안에 25년 동안 꼬이고 꼬였던 문제들을 이번에 아주 단칼에 예, 확실하게 끝내고 북미 관계 개선으로 넘어간다. 예, 그러니까 기대하라.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확실한 카드를 들고 나와라 하는 예.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적, 대외적 메시지가 한꺼번에 다 응축되어 있다. 예. 그런 말씀이군요. 이게 13일에 나왔습니다. 13일에 나온 그 이후에 또 미국이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저희는 지금 오늘 이 사실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또 그것을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 시간으로는 13일 오전에 노동신문은 발간이 됐고 아마 미국 국무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자기 장관한테 보고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날 13일 날 폼페오 장관은 헬싱키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8시간 정도 시차가 나니까 그날 오후쯤에는 노동신문 내용이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러자 거기서 그 CBS라는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제재 완화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예, 그리고 14일 날도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상응 조치로서 비핵화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다. 또 긴장 완화를 위해서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답을 그날 14일 날 내놨어요. 예, 우리 쪽의 보도가 좀 늦었죠. 그런데 사실은 금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싱턴을 다녀오지 않았어요. 그때 폼페이오 장관한테 굉장히 세게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언론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기자들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철이 그렇게 세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답이 안 나왔었거든. 예, 그러자 이 13일 날 노동신문에 이걸 띄우니까 비로소 폼페오가 예. 그에 대해서는 제재 완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당시에 폼페이오 장관이 제재 완화라는 카드 갑자기 꺼낸 것 상당히 또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세상에 불쑥 튀어나오는 건 없죠. 다 예. 원인 결과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이제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와서 베트남에 와서 돌아다니게 될 동선을 체크를 하면서 현재 이제 베트남 경제 현장 둘러보면서 그 중에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 돌아봤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4월 27일 날 도보다리 대화에서 개방 계약을 한다면은 베트남식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의 여러 군데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예. 과연 그 미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해가면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하겠는가. 예. 그 현장을 둘러본다는 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삼성전자를 둘러봤다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얘기를 그 기사에서 보고 이게 남북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공단을 내놓을 때부터 첨단 기술이 들어오지 않는 데 대해서 불평이 많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그 유명한 냉면 발언, 옥룡안에서 예. 그것도 대기업들한테 목구멍으로 뭐 냉면이 넘어가느냐 하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내지는 남한 당국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이정근 위원장이 충성의 표시로 그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예. 그 역시 상당히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그냥 불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컨텍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베트남까지 가서 삼성전자 공장을 스마트폰 공장을 돌아보고 와서는 아마도 남의 나라 남의 민족한테도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 민족끼리 돕자고 약속해놓고 우리한테는 안 해주는 겁니까 했을 때 글쎄 그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뭐 이렇게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는가. 대응 논리를 정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좀 갖춰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베트남을 갔을 때 정말 방문을 할지 안 할지 또 지켜보고 나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물론 것 그렇지만 같습니다. 이게 김창선 그 부장이 갔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삼성의 소위 그 기술이 북쪽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속내를 읽었기 때문에 갔으라고 봅니다. 되고 안 되고는 가고 안 가고는 이제 그때 현장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결국 협상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이제 하노이 선언문에서 무엇이 담길까 하는 부분일 텐데 뭐 빅딜이 될 것이냐, 스몰딜이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스몰딜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 스몰딜에 끝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빅딜로 가기에는 지금 상응 조치를 미국이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지만 빅딜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스몰딜은 넘고 빅딜로 나가기 위한 틀을 짜는 선에서 이번에는 끝나고 그 이후에 후속 협상에서 빅딜을 위한 실무적인 시간표 이걸 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노벨 평화상 수상 후보로 추천한 게 아베 일본 총리라고 밝히자 외신에서는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헛갈린 것 아니냐는 보도도 나왔었죠. 일본 쪽에서 확인한 결과 아베 총리가 한 이야기가 맞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부탁해서 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것이 사실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은 아베 총리가 미국 정부의 비공식 의뢰를 받고 지난해 가을쯤 트럼프 대통령을 후보로 추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 요청을 받은 것은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 이후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깜짝 언급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연설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Copy of a letter that he sent to the people who give out a thing called the Nobel Prize. He said, I have nominated you. 이 발언의 진위를 놓고 여러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을 헷갈린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했던 일본은 진위 논란이 일자 관련 사실을 서둘러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처럼 미국에는 자세를 낮추고 있는 일본이 유독 한국에는 거세게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측의 항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자 고노 일본 외무상이 굳이 나서서 자신은 유감을 분명히 표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외무상에 아베 총리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고노 일본 외무상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을 또 다시 거론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고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매우 놀라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 미넨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 항의가 없었다고 강 장관이 부인하자 고노 외무상이 재차 반박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문 의장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왕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건 지난 8일 외신 인터뷰에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에 나섰습니다. 내각 핵심 인사들에 이어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공식적인 사죄와 발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 외교 수장까지 나서 이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지난 12일 문 의장 발언에 대해 매우 무례한 발언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 쪽에선 이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 나라의 입법부 수장이 국회의장에게 무례하다라고 표현한 건 지나쳤다는 겁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자 2명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표현했던 김순례 의원도 오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자격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분들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서 저희는 납득할 수 없고 다시 추천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18 발언 논란을 불러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세 분 의원 제명한 국회 정상화 출발점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선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표현했던 김순례 의원은 오늘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또다시 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마약 유통책으로 지목된 중국인 여성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자죠. 클럽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걸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애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중국인 여성. 이번엔 성추행 고소인 신분으로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버닝썬 직원에게 폭행당했다며 버닝썬의 마약 유통과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김 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2명 중 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그러나 마약 유통 관련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공급책 1명 등 5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외에도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전체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은 오늘부터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할머니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한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할머니까지 친 건데요. 시민들이 구조에 힘을 모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고 차 밑엔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깔렸습니다. 주민들은 있는 힘껏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1시 40분쯤입니다. 42살 박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박 씨는 1차 사고를 내고 500m 넘게 내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을 친 뒤 건물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엄청난 경험이 하면서 건물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머니를 끌어내고 있으니까 119가 도착이 했어요. 하지만 노인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박 씨가 뺑소니를 시도한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음주 측정이 어려워 체열을 해 국과수에 넘겼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나오면 우리가 윤창호법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경찰은 박 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구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21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민간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 7년간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200만 건이 유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최근 여행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가 가족 단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문화재,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좀 키워드를 찾다 보니까 명단이라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8년 전 서울시의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신청서에 쓴 내용을 정리한 문서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던 겁니다. 10년씩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옛날 자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일일이 열어보지 않는 사실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렵고. 동작구청 홈페이지엔 지난 8개월간 주민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담긴 문서가 노출됐습니다. 담당 직원이 이제 맡은 지 얼마 안 돼갖고 그냥 데이터를 잘못 올린 거죠. 해당 기관들은 담당자의 실수라 해명하고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문제는 한번 정보가 노출되면 인터넷상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검색 엔진은 그 효율성 때문에 일단 검색된 자료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체 삭제한 자료는 검색 엔진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지 않도록 보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6개월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른바 장기 실업자들이 19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죠. 이번 달 고용 지표는 더 나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구직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장기 실업자 수는 15만 5천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 늘어났습니다. 1월 기준으로 2000년 16만 7천 명을 기록한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최근 새롭게 실업자가 된 사람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여 명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노인 단기 일자리 사업 등으로 노인들이 새 단기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나빠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구직을 하지 않고는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더 번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고용 여러 지표들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중국 경기가 침체되며 우리 수출이 꺾이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나 철강 같은 국내 주력 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며 실업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가 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달 고용 지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월엔 졸업한 대학생 중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로 인해 실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한 세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다 보니 같은 학교, 같은 반 안에서도 받는 학생, 못 받는 학생 갈리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는 올해 270여 명이 새로 입학합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7명은 무상교복을 지원받고 3명은 못 받습니다. 7명이 사는 수원시는 교복 한 세트 값을 현금 지원하지만 3명이 사는 화성시는 지원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학교는 290여 명 신입생 가운데 못 받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 지역 친구들은 다 지원을 받고 저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되게 억울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뭐 받을 수 있고 누구 못 받는다고 하면 저 형평성에서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입장에서 좀 안타깝죠. 좀 부럽기도 하고요.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은 모두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받지만 고등학교 신입생은 시군마다 지원 여부가 다릅니다. 31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 시비 100%로 하면서 다 시군 시민한테까지 혜택을 막 준다라고 하기도 그래요.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원하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사각지대도 생깁니다. 인천과 수원 모두 무상교복을 지급하지만 인천에서 수원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인천은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수원은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 같은 혼선은 다른 지역에서도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자는 주장이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유세를 둘러싼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1년에 우리 돈으로 112억 원 넘게 버는 사람들에겐 소득세율을 70%까지 올리자는 조금은 공격적인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인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재우 뉴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진보 진영의 핵심 주자로 떠오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수로도 불립니다. 그가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자 서민들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워런 의원은 우리 돈 5,500억 원 이상 자산을 가진 부자에 대해 매년 2%의 재산세 부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유세 논의에 불을 지핀 사람은 민주당 정치샛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입니다. 112억 원 이상의 자산가에게 7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다소 과격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르테스 의원의 멘토인 버니 샌더스 의원도 1조 원 이상 상속액에 77%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An old saw from the left. It never works. I mean, look at Venezuela. It's an absolute catastrophe.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는 부유세 도입에 우호적입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0%를 넘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자 과세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에는 억만장자들이 정부 권력까지 가지려 한다는 비판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도련님이나 아가씨같이 남편 쪽만 높여 부르는 호칭을 정부가 바로잡는다는 내용 얼마 전 전해드렸죠. 이렇게 말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그 말을 담아온 사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말모이란 영화도 나왔지만 100년이 넘는 우리 사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대중문화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사랑입니다. 표준 국어대사전 속 사랑의 뜻도 몇 차례 수정됐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처음엔 남녀 간에 좋아하는 마음이란 뜻풀이었다가 지금은 어떤 대상을 떠나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는 기본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높임말이었던 장님, 여성과 같은 표현이던 계집은 지금은 써서는 안 되는 낮춤말이 됐습니다. 사랑, 장님, 계집. 말은 죄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1910년대 주시경 선생이 만든 원고 말모이에서 시작된 우리말 사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다 말이죠. 말?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40년 가까운 일제의 식민 통치로 없어질 뻔한 말과 글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말을 모아온 사전도 시대와 함께 달라졌습니다. 두껍고 커다란 종이책으로 집집마다 한두 권씩 소장하던 그 사전. 지금은 인터넷 사전을 먼저 떠올립니다. 말이 시대상을 반영하듯 사전 역시 그 안에 어떤 말, 어떤 뜻을 담아야 할지 변화를 요구받습니다. 표준 국어대사전엔 성차별적인 말이 여전하고 이주 노동자같이 우리 사회 속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과 관련된 말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경기도 안산의 신안산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65살 A씨가 구멍을 뚫는 천공기에 말려 들어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제하청업체 대표 A씨가 토질 조사를 하다 천공기가 멈추자 고장 부위를 살펴보던 중 갑자기 기계가 가동돼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2인 1조로 작업 중이었고 구조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뒤 바로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공사 현장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질책을 듣고 10분 뒤 쓰러진 점에 주목해 질책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며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악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상도 유치원 붕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국 8만 5천 곳의 교육기관 시설문 점검에 나섭니다. 내일부터 2달 동안 교육기관 건물과 실험실은 물론 해빙기를 맞아 축대와 옹벽 등의 안전도 점검합니다. 기숙사 등 화재 취약 시설은 특별 소방 점검과 함께 대피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없게 한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지난 14일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 법률팀을 꾸려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다음 달 4일까지 문을 열어야 하지만 의사 등 인력 채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예, 지금까지 이런 전당은 없었다. 영화 패러디 같군요. 전당대회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한국당 전당대회가 2월 27일이죠. 이제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강경보수, 극우 세력의 어떤 대거 유입입니다. 예. 자, 이들이 특정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착한 척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척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리의 김진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4.19의 예, 정답을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김진태 후보한테 이제 환호를 하는 모습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물론 근데 이제 또 당대표 선거라는 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또 목청을 높이고 응원을 하고 뭐 이런 거 일반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 태극기 세력이 당 지도부의 통제마저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점인데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고 가시죠. 예. 우리 후보 누구누구가 아니고 한국당을 한번 외쳐봅시다.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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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이거죠. 예, 그만하세요.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당을 외쳐달라고 지도부가 부탁을 했는데 계속 결국은 김진태 이름을 연호하는 지금 소리로 나오는군요. 보시면은 그 한선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 한국당 내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예, 뭐 그동안 이제 뭐 자유한국당 여러 정당에 이제 전당대회 하는 거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어떤 뭐 상대 후보나 아니면 심지어 지도부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떤 뭐 일방적인 어떤 응원을 한다든지 야유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아마도 특히 이제 황교안 후보나 오세훈 후보 다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 한 10여 년 이상
친이 친박 개파 갈등이 상당히 골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선거를 할 때마다 치열하게 붙었지만 자, 이번처럼 극우 세력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두 핵심 정치인이 사라진 사리, 그 빈자리를 지금 극우 세력들이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거고 예. 자, 참고로 이미 진보 진영 쪽에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른바 극좌 세력들이 제도권에서 좀 사라지는 상황인데 자, 반대로 보수 쪽에서는 지금 뭐 탄핵 심판을 부정하는 위헌 세력들 또 5.18을 부정하는 어떤 반역사적인 극우 세력들이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외연을 넓히는 게 항상 그 과제가 될 텐데 지금의 이런 모습들 어떤 결과로 또 이어지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군요.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모욕인가 무혐의인가? 예. 마찬가지로 같은 영화의 패러디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조원진 대표 지난해 4월 태극기 집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그게 이제 또 욕설까지 있어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 최근에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문제의 발언을 했던 게 바로 지난해 4월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보수 극우 집회에서 했던 발언인데 자, 이 장면도 한번 보고 가시죠. 예. 미친 아니에요? 핵 폐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 저 발언을 봤을 때 일단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처음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핵 폐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또 200조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허위 사실에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을 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거를 알고 있고 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조원진 의원의 경우에는 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떤 욕설 장면도 나오는데 이 욕설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가능은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모욕죄 성립이 안 된 거는 친고죄 성격이라서 이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욕을 먹은 예. 피해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통령에 대한 모욕 논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른 입장이 보였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권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대학 강사가 이렇게 포스터에다가 G 그림을 그려 넣어서 기소가 됐고 결국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 이때는 유죄 판결이 그렇습니다. 나왔군요. 근데 생소하게도 그 죄목이 바로 공용 물건 손상 혐의입니다. 공용 물건을 손상했다는 혐의인데 예. 결국 당시에 대통령을 좀 모욕했다라는 괘씸죄가 있었지만 모욕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용 물건 손상 혐의라는 죄목으로 처벌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고 공기도 나쁘지 않아서 나들이하기 좋았던 휴일이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모레 수도권은 최대 7cm의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그제처럼 출근길에 많은 눈이 집중될 걸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새파란 서울 하늘. 초미세먼지가 바람에 흩어지면서 깨끗해진 공기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표정도 밝습니다. 오후 들면서 기온도 부쩍 올라 남산을 찾은 등산객들의 옷차림은 가벼워졌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고 포근하겠지만 오후부턴 차차 흐려지면서 제주를 시작으로 밤엔 호남과 남해안 일대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문제는 모레 새벽입니다.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인데 중부지방엔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뜻한 남쪽에서 수증기를 가득 안고 올라온 구름이 한반도 상공의 찬 공기와 만나기 때문에 강수량도 많을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엔 20에서 60mm, 남부지방엔 40mm 안팎의 강우량을 보이겠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엔 최대 7cm, 중부지역엔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일 전망입니다. 서울 도심을 마비시켰던 지난 15일 출근길보다 더 많은 눈이 올 걸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월 대보름인 모레 저녁 땐 올해 들어 가장 큰 보름달이 뜰 예정입니다. 전국의 비와 눈은 밤에 모두 그칠 것으로 예보돼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